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알쏭달쏭하게 말하기에 달인들입니다. 넌지시, 은근히, 뜨뜻미지근하게. 대부분의 문장은 이렇게 온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1년째 금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면서도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내 한두 차례 금리를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보다 저리에 자산 불리는 투자자를 경계한다, 메시지가 뚜렷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가서 이런 입장을 설명한답니다. 대출은 어려워지고 금리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증시도 반기진 않을 겁니다. 준비들 하셔야겠죠? 7월 16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 이 내용 전해드리고요. 서민들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라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사실 서울은 수도요금도 올랐거든요. 올라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스페셜, 지난주에 이어서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막걸리와 캠핑의 만남, 랜선 여행 떠나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하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블록체인 업체와 손잡았다? 그 배경이 뭔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또 혼조세인데 불안과 위안이 교차했다. 시장 반응은 그렇더군요.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엊그제 하원에 이어 어제 상원에 출석해서도 양적 완화 축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세 가지 요인들을 좀 증시를 하락세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 둘째로 미국의 대표적인 실물 경제 지표죠.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이 경기 둔화,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호화폐 급락에 따른 채굴용 그래픽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부각됐다는 점이 어제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연출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이슈들은 이미 수개월 동안 증시에 노출되어 왔던 재료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에도 증시에 계속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거는 높은 지수대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컸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뜀틀하기 전에 도움 닫기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제는 네. 백악관에서도 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백악관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렇게 고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본인들도 경계 모드를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의 5%대나 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한두 달 동안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듯이 파월 의장도 그렇고 백악관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미국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살짝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주행할 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파란불이다가 이제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이때 다들 판단하는 생각은 밟고 가야 되나 아니면 멈춰야 되나 이렇게 약간은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어제 TSMC가 기록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공급이 이렇게 많이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공매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다 이런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재개는 중립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협회 측은 개인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지금 박연미 경제발전소 혹은 유튜브 같이 개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주식이나 경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보력이나 매매 기술,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매도에 유리하다? 이 말을 믿고서 나도 공매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시선이 신선했어요. 보통은 증권사에서 계신 분들은 내부자니까 아예 공매도 네네.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네. 한지영 연구원님은 우리 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 증시의 좀 약세 흐름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5%에서 0.6%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SMC와 같은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부진한 여파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표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443님, 오늘은 좀 읽어주시죠. 제 면이 안 서요 하셨는데, 우리 식구시잖아요. 단골 손님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읽어드리지 않았을까요? 막걸리 좋아하는 남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불금 저도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자, 기대를 더 높여드릴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2분씩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경제 공부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쓴 경제책 하루에 한 분씩 선정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머지않아 기준금리 올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중앙은행 총재가 국회에 나가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민들의 대표 식품 라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라면, 짜장면, 우유 이런 거는 올릴 때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일단은 기준금리를 1년째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했네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연 0.5%인데 지난해 5월 이후에 이거를 이제 0.5%로 지난해 5월에 내린 다음에 14개월 연속 이제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4차 대유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칠 파장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해질 수는 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을 맞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유는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그리고 또 투자 계속 탄탄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나빠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물가 수준도 좀 올라가고 있다. 금리를 조만간 올리겠다는 입장을 하는 총재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좀 이례적인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이주열 총재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주열 총재가 다음 달 금통위 회의 때부터 이 통화 정책이 적절한지 아닌지 지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전에는 뭐 적절한 시점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음 달부터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주열 총재가 지금 가계부채가 늘고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은의 고민인데 지금 저금리 기조를 오랜 기간 끌고 가면 금융 불균형의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 기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금융 불균형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가계에서 그 뭐 연끌을 한다든지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 경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금리 인상 시기도 점점 당겨지는 모양이던데요. 네, 지금 올해 남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에 있고 10월, 11월 이렇게 올해 안에는 세 차례가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세 번 안에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이달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금통위원 중에 처음으로 내놓은 금리 인상 의견입니다. 네. 통상 이렇게 소수 의견이 나온 다음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적어도 한 달에서 4달 뒤에는 통화 정책이 변화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는 10월에 한번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 여파를 조금 지켜보면서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다만 좀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1,000명을 밑돌고 좀 빨리 확산세가 잡히면 당장 8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데 3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라면 값이 13년 만에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이 진라면을 만드는 오뚜기가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9%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2008년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지금 진라면이 개당 684원인데 요게 이제 770원이 되는 거죠. 네, 오뚜기는 사실 지난 2월에도 이 원가 압박 때문에 라면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라면이 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가로 자극하지 않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여론이 악화하면서 계획을 한번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뭐 밀가루랑 팜유 가격이 빨리 올라가면서 이 라면 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작황도 좀 좋지 않다고 하고요.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오뚜기가 올린다 하면 다른 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올린다. 그러게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네, 시장에서는 오뚜기 시작으로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라면 업계 1위인 농심도 2016년부터 그리고 삼양식품은 한 2017년이 가격을 올린 마지막이거든요. 네, 아마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먼저 올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소비자 반응도 보고 시장 반응도 보면서 자기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농산물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 가격 상승이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자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좀 천천히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1645님, 어제 소장님 이름을 김현미라고 문자 잘못 보낸 거 바로잡아서 박연미라고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운명인지 신의 계시인지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말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TBS 경제발전소 박연미라고 답했습니다. 잘했죠?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첵할 건데 1등부터 5등까지 기존의 손님들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1등 하늘밥 도둑님, 우리 장원 드렸던 분이죠. 금요일에 경제발전소다. 홍제동 꿀주먹님 오늘 2등 하셨어요. 꿀주먹님이 이 순위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3등이 복덩이 삼형제맘님, 김처복마니님, 케이꽃님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는 분 꽤 많으신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사실 생전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화가 오면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꼭 외쳐주세요. 자,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 취소하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도 갇혀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코로나가 막아도 랜선 여행은 갈 수 있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캠핑, 내 아버지의 선물, 저자이자 캠핑 전문가 김현수 작가님, 오늘도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짝꿍이시죠? 명욱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님은 너무나 오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 상황을 생각해서 6시 이전이지만 그리고 사적인 모임도 아니지만 딱 두 분씩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는데 김현수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어디 갔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파주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천, 용인 거쳐서 충남 당진 잠깐 들렸다가 동쪽으로 강원도 홍천, 제 집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하루 만에 가는 여행이 엄청 알찼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랜선 여행이지만 지도하고 구체적인 안내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안내해드리니까요. 요거 잘 두셨다가 내년에 코로나 사라지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명욱 교수님. 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먼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그런 지역에 있는 양조장을 쭉 볼 건데요. 먼저 백두대간이 횡으로 지나가는 경북의 초입 문경세제. 또인데 이 문경하면 또 오미자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경세제 바로 앞에 있는 오미자 와이너리 그리고 오미자 특구가 있어요. 네. 동머면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서 스파클링 오미자를 막걸리 만드는데 그 막걸리 양조장을 소개할 거고요. 또 하나 2개가 더 있습니다. 네. 연못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양사가 있고 우암 송시열 그리고 송강 정철 등의 숨결이 있는 전남 장성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은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에 있는 해창면에 있는 양조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차 안 막히면 해남까지 가는 거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미자 와이너리라 일단 오미자라는 게 달고 시고 네. 쓰고 짜고 매운맛 다 느낄 수 있어서 오미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와인은 대체 무슨 맛인가?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오미자 차 같은데요. 와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전통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오미자로 술을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맛 말고는 여기 뭐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은 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곳에서 최초로 오미자로 와인을 만들고 오미자로 샴페인을 만들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무려 3년이 걸립니다. 3년이요? 3년이요. 와, 네. 그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들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레이드로 나눠서 있는데 뭐 제일 비싼 거는 10만 원도 넘어요. 그리고 네, 저렴한 것들은 발효 기간을 조금 짧게 한다든지 도수가 좀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병 만드는데 이게 3년이 걸린다. 문경세제라는 곳이 과거에 그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남쪽에 있는 선비들이 꼭 넘어야 하는 고개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호랑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옛날에 하룻밤 머물러 가던 이 주막에서 혹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은 정확하세요. 진짜요? 예, 여기 문경세제가 주막거리였어요. 그리고 문경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축약한 이름이고요. 원래는 문희 경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문을 통해서 기쁠시,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문경세를 통해서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문희 경서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문경이 된 건데 여기가 다 주막거리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와이너리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선 초기부터 주막이 있던 자리에 문경에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오미자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다. 이것도 저는 밑줄 그으면서 봤습니다. 예, 오크통, 그러니까 참나무 통이죠. 네. 예, 그 유럽에서의 참나무 만든 통인데 이 참나무 통에서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초콜릿 그리고 바닐라 그리고 아몬드 이런 맛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숙성을 하면서 조금씩 알코올이 증발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맛이 좀 더 진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말 본질인 오미자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접목해서 만드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와이너리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오크통이 보통 위스키 이쪽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위스키랑 와인 쪽 많이 숙성을 시키죠. 네, 군침이 도는데 당분간 어렵겠지만요. 네, 김현수 작가님, 문경에서 이렇게 좋은 양조장이 있는데 양조장만 들렸다 오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멀리 내려갔는데 그러면 근처에서 내 마음이 머물다 올 단 하나의 캠핑장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이 이 양조장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캠핑장이 아주 작은 캠핑장입니다. 사이트가 한 10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로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장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다니면 시끄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도로 자체가 국도의 지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요. 게다가 도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하고는 좀 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캠핑장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곡이 반전입니다. 예. 캠핑장 바로 옆으로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거의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나 우거져 있어가지고서 물도 차갑지만 햇볕도 들지 않는. 천연 에어컨.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거의 뭐 애들 입이 파래질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네요. 요새 계속 폭염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도 참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이고 나는 등 베겨서 저기 텐트에서 못 잔다 하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내년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경이 앞서 우리 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막거리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술 만들기가 좋은 곳인 모양이에요. 이 캠핑장 10분 거리 양조장이 또 있다고요? 네, 워낙 이 문경이요. 정말 산세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소백산맥이 딱 횡으로 종단한 곳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오미자 특구라는 곳이 있어요. 문경에는. 예, 오미자 특구인 동로면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경 땡땡이라는 그 양조장은 뭘 만드냐면 평창올림픽 만찬주 오미자 스파클링 막걸리 만든 곳이에요. 공식 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문경의 술이 평창의 만찬주가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유출해보니 오미자 자체가 5가지 맛이잖아요. 5가지 맛이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 멋있는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올림픽의 그 5대6, 오륜기, 그거를 약간 이미지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정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송이버섯 전골입니다.
예, 산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네.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전골로 만들어주는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게, 이 송이버섯 전골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운 향을 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오미자 스파클링 막걸리의 그 짜릿한 그 맛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루어지면서, 예,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맛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이곳의 특징입니다. 아, 진짜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김치 속 육회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아, 육회김치라고 하는데, 문경이요, 정말 이 나물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문경 세제 쪽에 가면은 석쇠 그 돼지고기, 불고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덕구이 이런 것도 정말 맛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김치랑 육회는 각각 먹어도 맛있는 건데 김치 속에 육회라니 이거는 반칙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지도를 보면은 경북의 문경하고 충북 단양이 가까워요. 이게 맞습니다. 도담산봉, 사인봉, 이 단양 팔경으로 네네. 유명한 곳인데 우리 맞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네. 간 김에 우리 이제 맛있는 송이버섯 전골까지 먹었어요. 네네. 단양이 가깝다고 하는데 마음이 하룻밤 쉬어와도 좋지 않습니까? 네. 마땅한 캠핑장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양조장에서 북쪽으로 월악산 국립공원 방면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단양의 소서남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단양에서 총 4개의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바로 캠핑장 옆으로 단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많은 그 단양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유속도 굉장히 빨라서 네. 평소도 그렇지만은 비가 좀 약간 오고 수량이 좀 늘어나면 이 흘러가는 소리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장에서 흔히들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텐트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막 시끄럽다든지 안 소음이 알고 다 싶은 들리고. 옆집 텐트 TMI가 다 들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천연 방음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이른바 백색 소음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끄럽다고 해서 잠이 안 오느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잠이 잘 오더라고요. 박자에 맞춰서 좔좔좔 흘러주는 이 천의 소리라. 여기서 이제 그 낙양동천 지화자 이런 것만 한번 딱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말고 또 좋은 데가 있나요? 네. 여기서 다시 문경 방향으로 살짝 또 내려오면은 황정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휴양림이에요. 네. 근데 이 휴양림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립휴양림이 화롯대를 사용 못하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사계절 불날까봐. 내내. 네. 근데 여기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화롯대 사용이 또 가능한 그런 오. 휴양림이고요. 게다가 국립휴양림 자체가 굉장히 산 속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캠핑 트레일러나 캐러반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입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네. 차량 가져가시는 분이나 나는 화롯대에서 뭐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캠핑에서 중요한 게 또 불멍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불멍. 예. 근데 여기서는 휴양림에서 또 불멍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언젠가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양조장, 캠핑장들 나중에 코로나19 잦아들면 사용하시라고 이 정보들을 지도로 저희가 그려놨거든요. TBS FM 유튜브로 쳐서 들어오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이 지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드리니까 요거 경제발전소표 지도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욱 교수님. 네. 2017년에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양조장이 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농식품부에서 이제 체험이 있고 문화가 있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곳에 선정된 곳인데요.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양조장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레트로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긴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건물을 양조장으로 바꾼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실은 이런 지역에 있는 과소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건물들이 다 건물들을 다 재건축한다고 다 부시고 막 했는데 네. 이거를 추억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좋은데요? 가면은 네. 그쵸. 예, 아이들이 뛰놀았던 넓은 운동장의 흔적 그대로 있고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양조 막걸리
만드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제 또 장성에 또 천연 벌꿀로 또 맛을 내는 막걸리도 만듭니다. 아, 막걸리에 벌꿀을 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그게 신기한데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벌꿀 자체가 식감이 굉장히 미끈하잖아요. 네. 근데 막걸리에 그 미끈함을 살린 거예요. 이 벌꿀로. 아, 이 한국어 능력자. 한국어 고인물이세요. 벌꿀에 미끈한 맛이 들어있는 막걸리. 이렇게 네. 하시면 당장 너무나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 양조장 하시는 대표님도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양조학의 전문가시고요. 전남대학교 미생물학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만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라는 문화와 그리고 과학을 같이 접목해서 만드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누룩 같은 경우도 우리는 토종 누룩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근데 여기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장성호라고 그 장성댐 아래 밑에 있는 그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네. 풍광이 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아, 백양사까지도 한 차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양조장하고 캠핑장을 우리가 콜라보해서 안내드리다 보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술맛 좋은 데가 다 겹치더라고요. 김현수 작가님, 우리 예. 이 근처에 장성호가 유명하다고 지금 명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백양사도 있다는데 네네네. 좋은 캠핑장도 있을까요? 여기서 뭐 걸어가셔도 되고요. 1.6km니까. 걸어와도 돼요? 네, 차로는 뭐 한 2분 거리 되겠습니다. 1.6km면 어른 걸음으로 한 30분이면 가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갔을 때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캠핑장은 아니고요. 일종의 뭐 겉으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성호라는 게 사실은 강을 막은 거거든요. 네. 이 1970년대에 이제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룡강을 막은 것인데 이 담수량이 춘천의 의암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요. 인공호인데 굉장히 그렇죠. 그 저수량이 크군요. 그래서 요거 좀 찾아보면 네. 별칭이 있는데 내륙의 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걸맞는 양인 것 같아요. 네, 의암호가 8천만 톤이면 여기가 9천만 톤이니까요. 예, 크기가 아주 장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왜 캠핑장이랑 연결이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캠핑보다 캠핑은 안 되고 차박은 가능합니다. 차박. 네. 요즘에 핫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성호를 아랫단에서 막아놓은 뚝 바로 옆에 휴게소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야. 그래서 뭐 일반적인 편의시설뿐만 네. 아니라 먹거리도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광대한 주차장 옆에 잔디밭도 있어서 가끔씩 차를 대놓고 캠핑카나 이런 걸 대놓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족구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백양사 근처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캠핑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가 한 2번 정도 갔던 캠핑장인데요. 여기 백양사 근처가 사실은 병풍산 자락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의 편백나무 조림지거든요. 편백, 예, 그 예. 향이 굉장히 깊고 좋은 그 나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제 책상도 편백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플렉스. 네. 편백나무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투자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앉을 때마다 편백 향이 아직도 납니다. 이거 만든 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서 그 애기들 숟가락을 편백나무 이런 네. 걸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이 여기- 편백나무 숲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게다가 이게 모양새가 우리나라의 이 곧게 위로 자라는 나무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편백나무는 쭉 위로 그냥 일직선으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캠핑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안 하면은 사실은 캠핑비 낭비하는 겁니다. 피톤치드 잔뜩 먹고 와야죠. 그럼요. 네. 예. 가서는 서울 공기 다 뱉어내고 네. 거기 있는 공기 다 담아와야죠. 피톤치드 많이 드셨다고 뭐 이렇게 난 오늘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또 먹거리 드셔야 되잖아요. 압력. 여기 백양사 근처에서 제가 1998년, 99년 요 사이에 백반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1998년이요.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 몇 년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 군대 훈련소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부모님 면회 오셔서 네. 백반을 먹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6,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찬이 한 20가지 이상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20가지인데 6,000원이었다고요? 네.
근데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는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길 보니까 백반집이 아직들 그대로 있고요. 지금 한 7, 8천 원 선에서 백반을 드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남도의 스케일이 여기는 뭐 반찬이 한 20까지는 돼야지 뭐 좀 집어먹을 게 있지 이렇군요. 그렇죠.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근데 것 같아요. 지금 가도 이런 백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즘에는 거기 산채 비빔밥? 거기 그 산채 비빔밥을 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유명한 집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캠핑 가시면은 피톤치드로 몸을 건강히 하시고 네. 먹거리로도 몸을 건강히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소하게 반찬 20까지. 네. 전라도 가정식 생각만 해도 이 군침이 고이는데 명욱 교수님. 네. 장성에서 우리가 안 먹고 가면은 서운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실은 장성이 의외로 유명한 게 이제 소고기가 유명해요. 한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우를 가지고 한우 구이를 먹기에는 또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우 육회 비빔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 벌꿀 막걸리를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아, 매콤한 듯한 이 비빔밥의 맛과 향을 벌꿀 막걸리가 싹 잡아주는 매끈하게. 매끈하게. 네, 그 기억이 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육회 비빔밥에 막걸리는 일단 뭐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이쪽이 또 한우가 유명하군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자, 전남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엑셀을 밟다 보면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를 만날 수 있다.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이 집약된 그런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걸리를 거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야, 의미로 이제 막걸리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실은 바꾸셨어요. 이게 이제 상표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럼 페라리로 바꾸셨나요? 비슷한 그냥 알코올 도수가 기존의 막걸리는 한 6도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발효를 길게 하고 또 안에 원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그 18도까지 올린 거예요. 오, 막걸리가요. 네, 일반 막걸리 3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가 막걸리로 지금 매니어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막걸리 만드는 곳이 바로 이 해남의 그 해창면에 있는 양조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네. 700년 된 배롱나무 등 40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객을 맡고 있는데 정원도 아름답다고 하셔서 여기는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위적인 모습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정원이 아름다운 양조장이에요. 이게 아픈 역사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거의 100년 전에 일본인 시바타 히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정미도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건물에서 살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픈 역사지만 남겨놓고 지금 양조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바로 양조장 앞에는 그 미국 창고, 거대한 미국 창고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수탈을 당했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뭐 한 3년 전에는 저희 아들내미랑 같이 역사 투어를 이쪽으로도 가기로 했습니다. 역사도 배우면서 네. 정원이 예쁘면 MZ세대가 보기엔 바로 인스타각이네요. 그렇죠.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양조장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끼가 변하지 않아요. 1년은 사시사철에 있는 푸른 이끼. 살짝 언덕이 있으면서 이게 약간 불교에서 오는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살짝 강 같은 연못 물도 흐르고요. 또 우물도 있고. 그렇군요. 이게 주조장하고 그 주변에서 보면은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 비석에 담긴 의미가 크다면서요? 네, 여기 뭐냐면은 비석이 있는데 원래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 백제인 수수허리라고 하는 인물이 술 빚는 법을 전래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수수허리라는 인물이 그 일본의 술의 신으로 옹립이 돼요. 근데 그 같은 그 술의 신인 그 수수허리, 수수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분에 대한 그분을 부르는 종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술의 신이 우리를 가호해서 이렇게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라는
그런 또 뭐랄까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백제의 역사도 있고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일제강점기의 가슴 아픈 역사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좀 더 발전시킨 현재가 공존하는 곳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에 황국신민 서사비라는 비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제에 대해서 충성을 했던 일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수탈을 해왔을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상으로 받은 비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암흑의 시대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실은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항상 네. 되뇌는 문장인데 자 여기까지 구경을 했어요. 그 다음 해남까지 내려갔다 치면 우리가 네. 바닷가에서도 캠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우리가 땅끝마을 해남에 갔습니다. 딱 네. 김현수 작가님 여기에서 우리 어디 가볼 데 없을까요? 여기 가볼 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차피 바닷가니까 네. 바닷가가 다 뭐 캠핑장이라고 보면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조금 욕심내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서 좀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금방 그 양조장에서 완도로 내려가십니다. 완도. 예, 그러니까 차로 한 30분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네.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고 한 50분 이동하셔야 돼요. 또 배 타고 가고 있어요. 네, 차를 싣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네. 도착이 청산도입니다. 아. 네. 청산도 하면은 알 듯 말 듯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이름이에요. 영화에서 아마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서편제. 아. 네. 서편제 촬영지이기도 했고요. 네. 2006년도 드라마 그 봄의 왈츠라는 드라마가 네. 있었는데 그 배경도 역시 청산도였습니다. 야, 그럼 뭐 풍경은 일단 떼어 놓은 당상이고 네. 캠핑할 만합니까? 여기가 다 해변 캠핑장인데요. 그 청산도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세요. 근데 총 3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제가 그 해변 캠핑장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낙조가 너무나 이쁩니다. 왜 서쪽에 있으니까요. 김현수 네. 작가님 낙조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감성적이십니다. 예, 좀 감성이 남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그래요. 청산도의 낙조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요.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안내해드렸던 랜선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 비자발적 자가격리 상태인 모든 분들께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 생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숙명여대 미식문화 최고위 과정 주임 교수님 그리고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오신 캠핑 전문가 김현수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엔도르핀님, 저희가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든 시민들에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랜선 여행입니다. 함께 귀로 마음으로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손님 오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영대입니다. 네, 이미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왠지 말하면서 과거에 그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 88 올림픽. 올림픽 시즌이니까. 자, 1988년이었죠, 그때가.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NFT 디지털 시대의 K-팝의 새 먹거리가 될 것인가? 짜잔. NFT. 뭐 그룹 이름 같기도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그래갖고 예, 디지털 시대 뭐 새 자산이죠. 네. 우리가 코인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비슷한 개념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한 디지털 하나의 자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네. 뭐 좀 그게 뭐야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 블록체인도 지금 뭐 다들 이해를 못하신 분들 네. 많죠. 그러니까 좌우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는 아시고 네. 쉽게 말하면 꼬리표예요. 꼬리표. 태그 있잖아요. 옷에도 네. 태그가 있고 뭐든지 이렇게 상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디지털용 하나의 꼬리표다.
식별표, 인식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유한 제품인가를 아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게 원앤온리라는 걸 보증을 하는 그렇죠. 거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 이 NFT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든다. 그래서 네. 나온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하시면 쉽죠. 우리 음. 그림은 딱 위장 논란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작가가 사인한 그림의 진품은 존재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림은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복사를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비슷한 게 이제 뭐 가령 초판, 김영대의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 초판을 초판에 제가 저자 사인을 친필 사인이 있는. 친필 사인을 했는데 그거 뭐 한 30년 뒤에 한 1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아유, 고평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응원해 네.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요 토큰, 그러니까 non fungible 토큰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은 그게 원본으로서 딱 그 하나 원앤온리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연예기획사가 블록체인 업체의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면서 NFT 관련 사업을 네.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요 지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그 시장의 판단이 좀 관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네. 하고 일단은 뭐 간단하죠.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K-팝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IP를 보유한 회사가 되겠고 네. 이 두나무는 블록체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이 NFT에 관련해서 앞으로 합작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는 뭐 지금 2.5%를 매각을 해서 일종의 투자자 형태로 들어오는 거지만 결국에는 둘이 합작업 업체를 설립을 했을 때 거기서 뭐 일정 뭐 많은 지분이겠죠. 지분을 JYP가 가져가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상 중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JYP뿐만 아니라 YG라든지 SM이라든지 뭐 수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뛰어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JYP 그래요. 대표적으로 트와이스와 블록체인 기술 NFT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뭐 가장 쉽게는 우리 포카 있지 않습니까? 네. CD를 사면 있는 포카인데 이게 지금은 그게 물론 뭐 몇 장 안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정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정판 포카가 생긴다면 포토카드. 네. 네. 나만이 가지는 그 가수의 사인이 담긴 디지털 포토카드 혹은 뭐 브로마이드 전 세계에 딱 나한테만 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거. 네. 이 팬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만약에 BTS 지민 씨의 원앤온리 포토카드가 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저는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점을 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NFT 형태의 앨범을 내놓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NFT 플랫폼하고 협업하는 네. 사례도 늘어나고 지금 NFT라는 건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용을 시키면 돼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자산하고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애증의 인물 일론 머스크 형. 우리 머스크 형의 애인으로 알려진 그라임즈라는 뮤지션 겸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도 그리죠? 네, 이분이 네. 이 디지털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뭐 몇 분 안에 65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한정판 그림을. 오빠하고 둘이서 비즈니스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리고 뭐 이뿐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수들 뭐 이날치 범 내려온다를 NFT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세븐도 그렇습니까? 컴백송을 NFT 형태로. 그 아이돌 그룹 에이스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음원뿐만 아니라 가령 또 케이티 페리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NFT 형태로 한다고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게 이제는 정말 한정판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든지 한정판으로 되는 어떤 그 시장을 이끌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K-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K-팝은 결국은 팬덤의 강력한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이돌. 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뭐 굿즈라는 게 만들면 이 피지컬, 그러니까 실물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정판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죠. 물론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걸 주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그게 뭐 네.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든 굿즈, 모든 뭐 포토카드, 모든 뭐 심지어 음악까지도 만약에 네. 나만이 소장할 수 있는 BTS의 신곡 뭐 이런 게 널리 있다. 준비했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나네요. 가치가.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가 메타버스 얘기해드렸잖아요. 사실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이유도 메타버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로 거래가 가능한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NFT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야, 이게 굉장한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건데 너만을 위한 노래, 너만을 위한 앨범, 그렇습니다. 너만을 위한 굿즈. 정말 그 요즘 MZ세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커스터마이즈된 그렇죠. 그런 상품을 선보인다는 건데 그러면 NFT는 K-팝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가 될 거라고 보고 이거는 미래가 될 수 있냐라는 게 아니라 다들 미래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SF 영화를 보고 저대로 될 것이다라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점차 진짜 그런 미래가 다가오듯이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이게 재밌는 함의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 네. 다들 이 수익 창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투어를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음악의 가치라는 것이요. 음악의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뭐 10,000원을 내면 모든 곡을 사실 무제한으로 들을 수 네. 있는 지금 스트리밍 체제인데 그러면 한 곡당 뭐 얼마 하겠습니까? 뭐 100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10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거의 뭐 가격이 안 붙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마저도 그거를 뭐 이통사가 떼어가고 누가 떼어가고 하면 아티스트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이게 좀 철학적인 논쟁일 수가 있는 게 음악이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해요. 네. 영화 티켓값,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음악이 한 곡에 그 대단한 BTS의 노래인데 가령 100원도 안 된다. 10원도 안 음악의 된다. 공정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그걸 정면으로 묻는 시대가 됐군요. 뭐 공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령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음악이 뭐 박예미 씨가 좋아하는 음악이 네. 나에게 주는 뭐 위안과 기쁨을 생각하면 NCT 드림이 저에게 주는 위안을 생각하면 그걸 꼭 집으셔야 되겠어요. 저는 뭐 10만 원도 낼 수 그래서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나는 10만 원이라도 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장은 이미 어떤 시장가가 형성돼 있어서 100원 이상을 팔 수가 없다. 그런데 NFT에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경매도 할 수가 있겠네요. 경매가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안전성이나 투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 기술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좀 자리가 잡는다면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갈게요. 한지영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어때요? 네, 아침에 출발했던 거와 비슷하게 지금 마이너스 0.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탈실현이 진행이 되는 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수혜주들 예를 들어서 골판지 제조업체 또 진단키트 업체 이러한 코로나 테마주들은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겠어요? 예, 오후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시장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오후에도 우리나라 증시 이 정도 흐름에서 그 장이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녹용 두 분입니다. 1645님, 8581님 축하드리고요. 경제책 4509님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그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핑크로버님, 세계적인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님, 아미가 응원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블루 연의남님, 내가 2등인 것 같은데 이 모니터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셨어요. 월요일날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발전.